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마을 공동체와 노인 공동주택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양선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노인 취업, 노인 일자리 창출과 또 이러한 것들을 다룸으로 해서 또 노인 공동주택 이러한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흥 새뜸 마을사업 주민역량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지역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는 지역의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의 혁신 방안으로서 이 창조 도시가 부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시흥 새뜸 마을 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하는 전면적 재정비로 도시 정비의 방향을 선회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하면은 뭐 마을 만들기 이러한 전략에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 재생과 마을 만들기 이러한 담론은 국가의 도시 정책이 생활 환경 개선 방향으로 변화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그리고 또 정부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마을 사업, 뭐 이러한 것들은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여야겠죠. 그래서 핵심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가는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도 잘 돼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통을 잘 되기 위해서는 역량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 과정인 마을 만들기에 주민 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이러한 소통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사업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필요성 첫 번째는 인구와 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실태는 전체 출산율 여성당 한 사람당 출산율은 이렇게 1.1명에서 2.08까지로 가고 있고 제일 높은 거는 그래도 2016년에 프랑스, 그 다음에 스웨덴,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한번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이제 1000명 단위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은 가임해서 한 명당 몇 명이냐면 2019년에 0.918로 한 명도 안 되죠. 그렇게 되는데 2008년도만 해도
46만 5,900명이었죠. 근데 2019년에는 그 30만 2,70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듦을 알 수 있고 비율도 이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도 2006년, 2016년 1년을 사이에 두고 10년을 사이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다래요. 그리고 그 한국은 제일 낮죠. 이 도표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3.11명,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터키, 아일랜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06년에는 점점 이렇게 해서 2006년 이렇게 됐고 2016년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이러한 나라는 한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과 돌봄의 문제, 충분하지 못한 돌봄 서비스, 그래서 영유아 보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공교육 비중도 한국은 25%, 프랑스는 85%, 스웨덴은 80%나 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자격을 갖춘 전문 부모가 집에서 자기 아기를 보는 것이고, 최대 그 4명, 그 다음에 부모 보육 시설은 부모들이 협동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 그래서 유아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노동부가 관할하는 보육기관이죠.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무상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은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것을 손주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그 부모가 키우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출산과 또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의 시대가 오게 하고 있고 또 이 돌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우리 사회는 또 노인 현황,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의학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그 평균 수명 연장이 등장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구분돼서 에이징 소사이어티는 7%, 고령사회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는 14%, 슈퍼 에이지드 그 소사이어티는 초고령사회는 20%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좀 더 빠르면 2025년 그래서 2026년 진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를 보면 일본 같은 나라는 1970년에 7%,
또 1994년에는 14%,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는 2006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115년, 7%에서 14% 가는데 115년,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를 가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2000년에 7%, 2018년에 14%, 2026년에 20%로서 그 증가 소요 연수는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 가는 데는 18%, 또 그 18년, 그 다음에 그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것은 축복인가? 대비를 많이 해놨으면 축복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굉장한 저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하게 되는 이러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은 발전이 있게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7%에서 14%가 될 때 이탈리아도 61년, 미국도 72년이나 걸렸는데 한국은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 시사점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을 보면 이렇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그래서 이렇게 2000년, 또 여기에 보면 2018년, 그 다음에 2030년, 2025년, 이렇게 노인 비율이 이러한 시대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현황은 2015년에는 65세 이상이 20.8%, 65세 미만은 79.2%였는데 2025년 되면 65세 이상이 21.8%,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31%가 됩니다. 그래서 이 65세 미만은 78.2, 69%, 2035년 69%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는 2010년에는 545만 명, 545만 명, 이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35년 되면, 1475만 명, 75만 명이나 되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2025년만 돼도 1000만 명이 넘죠. 그래서 1033만 명, 1033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62%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들은 거의 노후를 준비를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 헌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모님, 그 본인들의, 당신들의 노후를 미처 준비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빈곤율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인들을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데 2035년 되면 노인 한 명당 이렇게 그 청년 그 장년층들이 한 명의 1대1이 되죠. 그 청중 장년층이 한 명과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에세 은퇴 연구소에서 이러한 예측을 내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비고령자를 그 삶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하는가, 만족하는가, 불만족하는가, 매우 불만족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일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죠. 그리고 뭐 매우 만족. 그 대신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불만도 많습니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뭐, 교육 정도도 나와 있고, 혼인 상태, 유배우자냐, 사별이나 이혼을 했는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또 미취업자, 이러한 것도 있으면서, 비고령자에서는, 남성이 매우 만족보다 여성들이 좀 더 많죠. 비고령자일 때는 오히려 만족하는 사람이 더 많고 불만족하는 경우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16.2%, 매우 불만족이 3.6%나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비고령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뭐 매우 만족이 좀 더 높고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것을 잘 보기 좋게 다시 표로 보면 이렇게 65세 이상은 이렇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그 다음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것이 65세 미만보다는 만족도가 적고 또 불만족은 65세 미만보다는 이제 6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죠. 18.9나 불만족한 데 비해서 65세 미만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여성보다는 65세 미만보다는 매우 만족한 게 떨어지고 또 이 불만은 더 많죠.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매우 만족이 오히려 65세 미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불만도 이 65세 이상이 더 매우 불만족이 6.6%나 됐죠. 그래서 65세 미만은 여기보다
낮은 3.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만족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연령대별 고독세 발생 비율은 50대가 가장 많고요. 60대가 17.7%, 70대가 9.1%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발생 비율이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부산 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사 한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또 이웃 일본 이런 데가 고독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인 취업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취업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 생계형 취업, 이것이 73%나 되죠. 용돈 마련 11.5%, 건강 유지에 위해서 6%, 그 다음에 친교나 사교를 위해서 0.7%, 시간 보내기가 5.8%, 능력 발휘가 1.3%, 경력 활용이 1.6%, 기타가 0.2%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인 실태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노인 취업의 문제,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 취업, 30%밖에 노인 중에 취업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30%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노인 취업의 문제,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공간 내에 거주하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해당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공동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생활 공간 안에 생활 환경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에 의한 유대감의 공유와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도모에 유리한 환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를 통한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복충 및 건강 증진 등을 통해 노인 문제를 예방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인들의 인력 활용과 노인 생애 교육 등 노인 인력과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입니다. 들은 은퇴나 뭐 이렇게 일을 쉬게 되면 금방 늙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러한 일을 갖는다는 거, 노년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감, 이러한 것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을 기업을 통해서 주민 주도 활동, 또 지역 지원 기반, 또 공동체 공동체 수익 창출,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기업, 그래서 생활 문화 놀이터 만들, 문화공간 자원을 통한 문화 콘텐츠 확보, 예를 들면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한 창작 활동 및 창업 지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생활문화 놀이터를 만들다든지 생활예술 만문상을 만든다든지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 그래서 노인의 예를 들면 행복한 노인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뭐 이러한 거, 옛길 탐방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마을 기업을 다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역사 문화 기록화 및 문화 콘텐츠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창작 활동 및 창업 지원.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TV에서도 고초두어라는 굉장히 시골에 그 굉장히 그 낡은 노인 세대들의 집을 막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집도 고쳐주고 길도 내주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거이죠. 이러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마을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마을 공동체의 모형은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렇게 마을 공동체 조직, 공동체 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의 조직은 영농조합, 법인, 마을 운영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마을회 등이 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대동회, 환경 개선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마을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주도형, 민주도 간지원형, 간주도 민협력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EM 발효제를 만드는 그러한 노원구 아파트 공동체 뭐 이런 것 또 성남의 농골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역사 문화와 지원 또 미술을 활용한 문화마을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그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 내에 거주하면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기에 용이하므로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공동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생활 공간 안에 생활 환경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에 의한 유대감의 공유와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도모에 유리한 환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안산시의회가 협동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이제 경기도 용역으로 경기도에 이 마을 공동체 조례를 그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정은 이제 그 도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 또 이제 그 이러한 것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 공동체 모형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이러한 거와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번 그 실례로 보면 노인 취업 욕구에 기반해서 마을 공동체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그래서 마을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보면은 노인 일자리 그 사업 취업 욕구에 따라 돌봄 공동체는 어때요? 공익형으로 주거 공동체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또 여기 문화공동체는 재능 나눔형으로 그리고 경제공동체로는 공동체로 연계해서 마을 공동체에 와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뭐 이러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장형 취업 창업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돌봄 공동체 그 공익형에는 공동육아 또 부모 커뮤니티 노인 휴카페 그 다음에 다문화 마을 공동체 또 청소년 육카페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형에는 아파트 마을 공동체, 에너지 자립 마을, 또 안전 마을, 굉장히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거리,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거리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문화 공동체 재능 나눔형으로서 마을 예술 그 창작소다. 그 다음에 마을 미디어, 노인 휴카페, 지역 특성, 마을 공동체, 마을 북카페,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시장형으로서 마을 기업, 상가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과 노인 일자리 사업, 취업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로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이런 비전과 목표,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거. 그래서 목표는 마을을 이끌어가는 주민의 활동 및 역량 성장 지원, 그다음에 소통과 협동을 통한 공동체적 관계망 형성, 생활환경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그래서 목적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사업 지원은 주민 공모 사업, 기획 사업을 하고 교육 지원은 마을 주민대학, 마을 디자인대학, 또 연구도 하고 또 교류 협력도 하고 그래서 외부 협력 사업도 이끌어오고 그래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래서 의정부에도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이번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또 마을 그 기업 또 도시재생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노인 공동주택, 이러한 공동주택,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뭐 커뮤니티 봉사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잘 해서 정말 그 실질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아왔고 또 그러한 것이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서 공동 육아에서 협동조합까지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서 이 노인들에게 많은 그 일자리 창출, 취업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창출하는 것을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동조합까지 해서 장단기적으로 이 노인들이
어떠한 그 수익 창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그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미래 사회의 하나의 주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포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노인공동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노인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2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인 외에 민간이나 개인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실버타운 즉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 생활주택이란 노인들이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외롭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대안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20가구 이내의 소규모, 기능은 노인들의 취약한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보호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인 공동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의 공적 부조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의 정의는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노인들을 위한 사적인 영역의 개인 공간과 공적인 영역의 집단 활동 공간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계 강화 지원 사업을 결합시킨 형태의 주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인 복지 서비스까지 포함된 지역사회 자원이 통합을 이루어져야 노인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노인 주거복지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이고 형식적일 뿐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비율은 2015년엔 4.4%인데 2016년에는 4.7%, 그 다음에 2017년에는 5.0%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도 전국이 2015년에는 6.4, 2016년에는 6.7, 2017년에는 7.0, 경기도는 4.4, 4.7,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퍼센티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그 독거노인 비율이 2017년에 7.0인데 경기도가 그 5%나 되죠. 그래서 이 경기도 노인이 굉장히 독거노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는 주민등록상 2015년에는 1252만 2606명이고 2016년에는 1271만 6780명, 2017년에는 72만 862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노인의 2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2040년 고령화율이 28.5%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이렇게 378만 1,412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6만 7,835명인데 양로 시설은 83개,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38개소, 노인복지주택은 1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마을 공동체주의 아파트 공동체가 소수이고 이렇게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부천시는 이런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및 부천시 아파트 공동체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주민 또 생활권, 입주자 대표, 뭐 이렇게 입주자 대표, 주민들 이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이 마을 내 공동체라는 조직의 형성,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그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대표 회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동주택 뭐 이러한 것 그래서 이러한 현재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천은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아까 유휴 공간도 많다 그랬죠. 이렇게 빈 공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충분히 이러한 아파트 공동체 분석 이런 것들이 그 가치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은 2017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그 불량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자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한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러한 열의는 굉장히 고무적이나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정식으로 법정 사업의 성격을 띈 것은 몇 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2014년부터 추진된 선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체계적인 정비뿐 아니라 먼저 시행된 선도 사업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불량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자 매년 1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 공동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노인 공동주택의 필요성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랬죠.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노인 주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죠. 노인에게 있어 주거라는 것은 단순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족생활, 사회보장, 건강, 안전, 삶의 질 등의 다양한 사회 정책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주거에서 시작해서 주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주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이렇게 직걱장을 하고 이러한 것은 어디가 고장 나거나 또 사고가 당하거나 또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인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2010년 65세 이상의 인구의 가구 4,162 그러니까 그 1,000만 10만 416만 2천 가구 중 1인 가구가 37%, 부부 가구가 31.7%,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가 8.2%, 1인 가구가 제일 많죠. 기타 22.2%, 그래서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42.2%, 부부 가구가 30.2%, 이 부부와 자녀 가구가 6.9, 기타 가구가 20.7%로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인구의 가구가 416만 2천 가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1인 가구가 되고 2035년에는 42.2%로 5%나 껑충 뛰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부만 따로 사는 형태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원수의 감소,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그래서 가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발자들의 가중한 부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의 노인 공동주택의 복지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노인 공동 생활주택이란 아직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유형입니다. 그래서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 공적 영역 그리고 관리인이 나뉘고 사교, 여가 프로그램, 생활지원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노인공동주택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주거 문제 확립에 대한 노인 공동생활주택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인 가구의 세대 구성 분포 등을 통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형 노인 공동주택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서 미래형 노인 공동주택과 지역사회, 정부 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겠지만, 유럽형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고소득자도 이렇게 종종 살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 주택 보조금이 달라지고, 지자체 중심의 집을 짓고,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원하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저렴하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0%나 된다 그러죠.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과 일반 주민이 섞어 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을 소유한 데가 56.8%,
민간 임대가 대부분이죠. 또 37%, 공공임대는 5.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부탄 같이 이러한 부모와 같이 사는 데는 뭐 이렇게 집이 막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그 더불어 사는 이러한 모습도 보기 좋고요. 그래서 노이 공동주택 외국의 사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의 자금 마련은 그 기부금을 통해서 이러한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조 단위로 기부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한 것을 이러한 노인 공동주택 짓는데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코하우징, 그래서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인 스웨덴, 덴마크, 미국에서는 이미 노인을 위한 코하우징이 보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코퍼레티브 하우징이라는 명칭으로 보급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그 각자의 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서 발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그 코퍼레티브 하우스 그 협동주택 컬렉티브 하우스 등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코하우징은 여러 채의 개별주택과 공동생활시설 5개 공간과 같은 부가적인 공유시설을 갖춘 주거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거주자의 자발적인 가치권과 공동생활의 이익을 혼합한 주거로서 이웃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조성을 단지 및 공동생활 시설로부터 계획하고 주거 단지에서 주민들이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키는 디자인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하우징에 있어 공동생활시설은 하루 종일 개방해서 일상적인 공동생활이 운영되어 있는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통합형 코하우징 이런 것이 좀 더 활기차겠죠.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젊은 독신자, 어린이를 가진 맞벌이 부부가족, 편부모 가족, 노인 가족 등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돼서 이런 건 북미가 주류를 이루고 노인형 코하우징은 55세 이상의 연령층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그 55세 이상 뭐 이러한 연령층만 입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살 수도 있죠. 유럽형은. 그래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신이나 부부 노인만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 등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땅값 비싼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코하우징이죠. 그래서 지체 부자유자, 또 노인, 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청소년, 주부, 재택근무자들의 원활한 작업권과 확보,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 어린이 영유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래서 어떠한 과거의 촌락 공동체 생활, 이러한 거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적합한 근린의 개념을 재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목이 정말 아늑하죠. 이런 곳에서 그 노년을 산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정서적, 심리적으로 그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형 코하우징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아까 개발됐다 그랬죠. 사회적 공적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성년이 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이 빈 둥지 세대에 empty nest, 그래서 Generation of Empty Nest에 속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서 살 자치적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북돋우며 노인들의 잔존 능력을 이어나가며 생활할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인 공동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인주택 유행은 노인보호주택, 집단주택, 그래서 그 셀터드 하우징, 은퇴주택, 리타이어먼트 하우징. 그래서 노인보호주택과 집단주택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의 생활 공간이죠. 그래서 장애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주택이 있고,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이든 경보장치가 있겠죠. 뭐, 넘어졌다든지 쓰러졌다거나 이럴 때, 음접시가 세탁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인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특유의 집합주택의 형태를 띠는 영국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입주자들은 재가복지 및 재가 케어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주택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고, 은퇴주택은 주로 고급주택에 대한 고소득층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된 형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간 자본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유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푸테넨 코어 하우징은 30명의 건강한 노인이 거주하고 필요시 외부로부터 가사 원조 보고 거주인들 대부분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동생활, 주민 스스로 단지 관리하고 다른 주거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절약되고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공동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5개 공간에서 나무와 하초 등을 가꾸고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여름철 파티와 빙고 게임 등과 같은 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용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기 위한 법제적 문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코하우징 연구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 공동주택은 또 어떠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인 공동주택, 노인주택의 유형, 노인 전용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먼트, 노인 집합 공동주택, 또 일상생활 보호 주거시설, 연속보호 은퇴촌. 그래서 노인 집합주택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노인이 입주 가능하고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독립생활주택의 입주자는 대부분 독신 노인이지만 자택을 처분하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의 유행이 있다는 것은 많은 구입할 기회라든지 거주할 기회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코하우징의 대표 본보기 건물로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보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샌드리버의 공유 공간 이렇게 같이 모이고 싶을 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담소를 즐기고 뭐 만드는 것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같은 축제나 이러한 모임을 갖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노후의 삶을 활기차게 보내는 굉장히 정신 건강이 굉장히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을 보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렌트 보조를 하고 의료 지원 서비스까지 갖춘 주택 제공, 그래서 대개 입주자는 수입의 30% 미만을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대납합니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5년 이상 대기하고 평균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존재하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해야지 65세 하면 75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75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러한 위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중산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 공동주택, 그래 돈 많은 사람도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제나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80년대부터 시작되어 영국이나 미국보다 늦고 실버 하우징과 시니어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하우징은 중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주택인 반면 시니어 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주택으로 공급 자격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의 노인 공동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의 이러한 공동주택, 노인 공동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민 누구나 거주할 수 있죠. 그래서 소셜 믹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네덜란드는 소득에 따라 주택 보조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좀 부유한 사람은 조금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노인 주거 공동체로서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로 생활하기로 약속한 사람들로 주택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협의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거 문제를 매우 폭넓은 방식으로 다루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주거 문제에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공동주택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치매 마을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매 마을이죠. 그래서 큰 치매 전문 시설로서 이 150명의 치매 환자와 250여 명의 의료진이 그러니까 치매 환자보다 의사 수가 더 많죠. 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증 이 치매인들이 그래도 치매 환자로서 살면서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 이러한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러한 그 주거 공간이죠. 그래서 이 2009년에 생긴 호구백 마을에는 중증 치매 환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극장, 우체국, 헤어쇼, 레스토랑트, 문화센터, 외래진료 공간 등이 운영되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시설 곳곳에서 변장해서 그들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치매 환자들이 그나마 병이 들었어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그러한 주거 패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굉장히 노인 공동주택 하면 굉장히 우중충하고 이렇게 가는데 되게 화려하죠. 은퇴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이러한 것들. 그래서 노인 주거 공동체로서 시니어 코하우징 이러한 것들이 지역 사회의 주거 문제를 매우 폭넓은 방식으로 다루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주거 문제에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주택 네덜란드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죠. 또 집합주택 실로담. 그래서 모든 집이 다 똑같지 않고 제각각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성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스웨덴의 노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인 주택 정책은 물리적 공간인 주택의 확보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독립적 삶의 유지를 지원할 가정 봉사 서비스, 가정 간호 서비스, 그리고 사회 서비스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화된 주거와 서비스를 위한 비용 부담은 대부분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미약한 경제력의 노인은 본인 비용의 일부분만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차액을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주택 체계의 운영은 사회보험제도와 개인의 기여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굉장히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웨덴의 노인 공동주택 그래서 서비스를 위한 부담 이런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를 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참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인 공동주택, 이런 경우 보면 스페인의 노인 공동주택도 굉장히 화려하죠.
중국의 샤먼 토루, 이것은 중국은 이제 이렇게 그 일가 친척이 제 몰려 살기도 하고, 같은 종친끼리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 노후의 주거 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 같은 데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양로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그래서 노후에 뭐 직걱정 같은 거는 안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한국의 토루가 거대한 대가족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대한 집합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의 현실에 맞는 노인 공동주택이 세워져야 하겠죠. 이 전략, 한국형 노인 공동주택의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인 공동주택의 유형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노후에 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뭐, 요양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생활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주택, 자가에서 살고 싶기도 하겠고, 아니면 또 이렇게 노인 공동주택, 아니면 뭐, 실버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근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실버하우스 같은 데는 뭐, 기본금 5억에 뭐, 한 달에 250씩 1인당 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부가 들어가면 한 달에 500씩 내면, 웬만한 사람은 못 살죠.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치열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뭐, 그다지 치열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보면 민간 임대가 37%고 공공임대가 5.4%고 자가가 56.8%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 조사는 이렇게 자가가 참 많습니다. 공공임대는 5.4%밖에 오고 민간 임대가 37%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노인 공동주택을 지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프키리 그래가지고 7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7층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이러한 예들을 봐서 마지막 전력 질주 로프키리라는 게 핀란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노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핀란드의 복지제도, 노인들이 생활규칙을 정해 함께 살아가는 노인 자활공동체이죠. 여긴 또 자활공동체인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삽시다 하는 박원숙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함께 사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혼자가 됐을 때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키리는 마지막 전력 질주이다. 그래서 노인 잘 공동체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뭐 필라테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 또 삶의 질의 향상, 이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이 공동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유럽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에서 나는 그래도 노인공동주택에 거주하겠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거주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이 한국에도 생기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누구나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한 사회의 노력은 노인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식으로는 주거 모델을 젊은 층과 노년층 공통으로 마주하는 고립과 격리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노인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노인들이 노후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문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을 한 주거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도 이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기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더욱이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노인 공동주택, 마을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페인의 노인 공동주택 같이 화려한 주택,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인복지주택을 공급받는 주 대상자 노인은 어느 정도 경제력 있고 독립세다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일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고려한 케어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노인과 좀 케어를 받아야 하는 노인 이러한 거 다운한 체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노인 전용 주택 이러한 촌락 형성의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령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충분할 경우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이러한 개발과 운영을 통해 노인들이 그런 것을 노후의 삶의 안전 또 편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문화와
어떠한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 공동주택의 이러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이러한 산업화, 또 식생활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기인하는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 가족구도의 변화도 초래했죠. 그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고 노인 부양에 대한 이 가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고 다양한 이러한 노인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이러한 것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말 누구나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주거 환경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거 환경 때문에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많은 노인 공동주택의 공급과 건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도 집 걱정 또 낙후된 시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 뭐 이러한 걸 겪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게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 공동 생활주택의 특징은 이 관리 감독을 영국 같은 경우는 공급 관리 주체가 영국은 공공이나 민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영리, 비영리, 민간 주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공급은 지자체나 공단, 공사, 민간이 하고 관리는 시니어 라이프나 민간이 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 공동주택의 특징들을 이렇게 공급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들 보통 원룸형, 1침 실형, 2침 실형 이렇게 해서 그다지 작지도 않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이러한 것들을 노인 공동주택의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호로는 김양선, 항희숙, 이금숙, 조미영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경기 북부 지역 노인공동주택 모델 개발 연구 그 다음에 김양선, 항희숙, 임원선의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취업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마을 공동체 사업 활성화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과 노인복지론,
또 도시재생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 마을 공동체 활동에 지속 가능한 요인, 또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노인복지론, 이러한 책들 통해서 한국주택학회지의 노인 생활지원주택의 개념 도입과 제도적 탐색,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부천시의 그 협동조합 조직도를 보면 여성조합원 경단녀 탈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와플이라든지 뭐 이러한 제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익 창출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업 이런 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행사 케이터링 뭐 이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러한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시도 이 신흥 마을에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생기고 앞으로 그 활발한 활동 또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이러한 것이 무궁하게 이루어져서 그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뭐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육아 사업, 뭐, 이런 거,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